한국이 지금 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미국 무기 구매에 쏟아부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지난 2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언론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중요한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민입니다. 지난 27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이 만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이재명을 압박하는 트윗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압박해오던 무기 구매를 가시화하려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된 일을 오늘 보도해드립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사실상 청구서를 내민 것과 다름없었죠.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압박을 정상회담 1시간 전부터 가했습니다. 그는 천재이며 승부사가 확실합니다.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을 트럼프가 목을 조이며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초거대 국가의 링에서 말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범법한 사례가 많기에 변명해도 아부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다릅니다. 약점을 가지고 누르고 설득하며 양동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 사업들만 따져봐도 최대 1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포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동맹 현대화라는 그럴듯한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를 포함한 동맹 현대화가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국방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방산 시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안보 부담을 늘리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해왔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좋은 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면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패트리엇, 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차례가 한국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도 국방비 증액을 천명했습니다. 국방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구매할 수 있는 무기 규모도 증가하게 되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회담에서 직접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증강 사업과 군 소요 결정 과정에서 미국산 무기 완제품 도입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실감하시나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 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식구 가정이라면 8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죠. 현재 구매 절차가 진행 중인 국외 도입 전력 증강 사업들을 살펴보면 그 규모가 실감납니다. 먼저 육군 특수전부대를 북한 내륙으로 침투시킬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구매 사업이 있습니다. 10여 대를 구매하는데 무려 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미국 보잉사의 CH-47과 F-2R과 록히드 마틴의 CH-53K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CH-47F-2R은 연료 탑재량을 2배 이상 늘리고 특수전 환경에서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최신형입니다. CH-53K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도입한 최신 버전인데 록히드 마틴은 한국군에 납품할 헬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다만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8,700억 원을 들여 정부 주요 인사 이동을 돕는 지휘 헬기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매 물량은 4대인데 여기에도 미국 벨사의 벨 오히오와 로키드 마틴의 S-92여가 후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는 명분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전시라는 말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북한 혹은 중국 등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도발로 인해 한미 양국 참모총장이 회의하여 전쟁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양국 국방장관에게 전쟁이 발발했다고 각각 보고합니다. 그러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사태를 보고 전쟁이 확실하다고 판명되어 동의할 경우에 하나여 각각 자기 대통령에게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재가를 얻게 됩니다. 처음부터 양국의 수장들이 동의한다는 전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가 아니면 자체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천안함 연평도에 개입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8월 27일에 북한에서 30여 명이 남한 한계선을 넘어 도발했다는 것을 알아도 유엔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 한국군이 보고하지 않고 뉴스로만 보도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 사태를 보고받은 양국 대통령이 국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회의를 통해 전쟁에 참전한다는 결론을 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전시라는 법적인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 전시라는 상태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미연합사가 공동으로 전쟁을 방어하는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며 전시의 주도권은 한국의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면 한국 단독으로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전쟁이라는 결론을 내고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어 미국과의 연합을 통지하면 그제서야 연합사령부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가 되어야만 전시라는 말과 전시작전권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를 간과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이유와 당위성으로 인해 정부와 군 당국은 한반도 안보를 한국군이 주도하려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국방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자권 전환 자체를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깬다면 환순이 뭐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롯이 우리 혼자서 중러와 연합한 북괴의 강력한 도발을 막아내야 한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한 반드시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도 상당한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미 외교 현장에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국령인 캠프 험프리스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을 세계 모든 나라에게 말한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현안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해상작전 헬기 사업에서는 로키드 마틴, MH-60I 단일 후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쟁 없이 미국산 제품만이 선택지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3조 900억 원을 투입해 2031년까지 신형 공중조기경 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는 스웨덴 사부의 글로벌아이와 미국 L3 해리스의 G6500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미국산 제품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글로벌아이는 감시 범위가 공군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좁고 복수의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자의 집중력 저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이 도입될 예정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사업들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육군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이 그 첫 번째입니다. 3조 3천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올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보류됐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하면서 공격 헬기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주한미군 전력을 감안하면 36대로도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대당 가격이 440억 원대였던 1차 사업 때보다 2배 가까이 급등한 점도 문제였죠. 하지만 육군은 여전히 2차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상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공격하려면 AH-64E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중급육이 2차 사업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과 2025년도 예산안에 연속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유럽 에어버스의 KC-310 공중급유 수송기로 전투기 작전 지원과 장거리 화물 및 인원 공수 작전을 함께 수행했는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통해 C-390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을까요? 국방대학교의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느리더라도 한반도 환경 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작전 계획과 전장 환경에 맞지 않는 무기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구매하는 것은 군에 부담을 줄 뿐입니다. 실제로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되어 탄도미사일을 고도 500km의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SM-3 함대 공미사일 도입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4월 SM-3 블로기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 군사 판매로 2030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8,039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한국국방연구원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도입 규모와 전력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국내 연구개발 및 양산 사업에서는 KF-21 블록-2의 양산 준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와 LI진엑스원이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공대지 능력을 갖춘 KF-21 블록-2는 2028년쯤 양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외에 다른 대안은 정말 없을까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의 무기를 도입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다원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이지만 자체 방산,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상당한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수리온 헬기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무기들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엔진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을 면허 생산해서 조달하고 있거든요. KF-21 한 대에 엔진 2개가 탑재되고 예비 엔진도 확보해야 하므로 블록-의 양산이 시작되면 약 200개의 엔진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미국산 무기나 부품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유사시 공급 중단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자립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공급선을 다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10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과 국방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는 명분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미국산 무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적극 추진할 전망입니다. 늘어난 국방비 중 상당수가 무기 구매에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산 무기 도입이 증가하더라도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하고도 실제 전투력 증대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순응하여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무기 구매에 쏟아부을 것인지 아니면 더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말이죠.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무기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이라면 일방적인 압박이 아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10조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